네, 안녕하십니까. 깡스클럽 강재전무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 또 약세로 끝난 모습이 있었는데 외인들 매도도 있었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미증시가 어저께 좀 급락을 했다는 부분, 그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 영향을 또다시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연휴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기 자체가 좀 작은 상태에서 시장에서 경계감만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증시가 왜 빠졌냐 이 부분인데 새로운 게 하나도 없죠. 유가가 30불을 깼다 이거예요. 유가가 30불을 깨진 게 앞전처럼 뭐 크게 빠졌다 이게 아니라 유가 자체가 뭐 30불 살짝 깬 29.8불 뭐 이렇게 마감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이 시장에서 약세로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새롭게 악재로 나올 게 있냐 이 부분인데 전혀 없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다시금 뭐 악재가 나와서 시장에서 다시 저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시장에서 좀 더 하락이 나오고 바닥을 다시 잡아가고 이런 과정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구간이 아니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미 바닥은 다 잡혀진 상태에서 언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냐, 언제 추세를 돌릴 수가 있냐 이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여전히 좀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1월 말부터 이제 아시아 신흥국들에 대해서 외국계 자금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는 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사실 유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빠질 때마다 경계감이 확대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 발표한 화학주들이라든지 오늘 이제 SK이노베이션도 실적을 발표했지만 정유라든지 화학 같은 이런 유가하고 좀 밀접한 오히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화학주라든지 이쪽에서의 강세가 뭐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고 반면에 시장에서 환율이 좀 올라갔다는 부분 이것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환율 자체가 올라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경계감도 있을 테고 뭐 북한에서 이제 뭐 위성을 발사한다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한번 더 충족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이제 오늘 뭐 다시금 소비세 인하를 한다 이런 부분이 연장을 한다 부분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환율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이라든지 이쪽이 기업들에서 워낙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쁠 것이 없고 이미 시장에서 환율이 올라갈 때 가장 우려감이 생기는 부분은 외국인들의 물량이 출회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미 출회는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환율이 올라간다서 크게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워낙에 뉴스라든지 시장 분위기라 이런 것들이 안 좋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업들의 본질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흐름이 괜찮을 거냐 아닐 거냐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구간은 여전히 좋은 구간인 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이제 하나씩 차트를 보면서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종합주가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 빠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똑같죠. 앞전에 작년 8월 달에 시장이 저점을 만들고 그때의 흐름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뭐 새롭게 나오는 것도 없고 시장에서 이미 했던 내용이 그대로 한 번 더 나타났다 뿐인데 우리가 이제 2월 1일 날 중국에서 차신 구매자 관리 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더 이상 나쁘지 않다는 거는 확인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전에도 시장이 어떻게 났었냐? 급락이 떨어지고 나서 반등 한번 보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테스트 한 다음에 패턴을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갔던 것이 지난번이었었는데 이번도 사실 비슷하죠. 이번도 이제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닥을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그리고 오늘 내려오면서 쌍바닥을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뭐 21선 쌍바닥이 대형주라든지 선물지수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엔화 약세라든지 일본에서의 마이너스 금리 이 부분이 없었다면은 대만 시장과 비슷하게 갔었다면 이제 위쪽을 한번 세게 뽑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돌파하는 이런 그림을 만든 것이 가장 좋았던 건데 그 그림이 못 나온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밑으로 먼저 떨어진 그림이 나오고 이번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에서 구정 연휴가 지나고 나서부터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나올 수 있는 배경은 많죠.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치 형성이 되고 2분기와 3분기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장 실적이 좋은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밸류적인 부분에
이제 어느 모멘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자금의 유입이 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그대로 뭐 돌파하고 지지받고 다시 위쪽 방향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종목이라든지 하락이 나올 때 하락의 요인이 새로운 거냐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 것이 다시 한번 재타이 된 수준이냐 요 정도는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국내 증시가 힘이 없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 동일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적인 부분을 좀 볼게요. 환율이 이제 시장에서 오늘 재차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환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율이 이제 앞전에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1215원, 16원이었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환율이 급등이 나오면서 122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뭐 2011년 이후로 환율이 최고치를 찍었다.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위험하냐 이거죠. 외국인들이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16조 가까운 돈을 16조 가까운 주식에서의 매도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환차손을 볼 게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환차손 볼 게 없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가 1월 말에 2월 초에 들어왔을 때는 1,200원부터 다시금 시작을 했었죠. 즉 예전에 미국에서의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거 했었을 때 1,200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1,100원에서 1,150원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들어왔던 작업이 이미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고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한 자리가 1,200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과연 나쁘냐? 나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국내 기업들,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환율이 뭐 우리나라 환율이 강세 띄거나 할 때는 늘 나오는 말이 뭐예요? 경쟁력 약화.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근데 환율 자체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고 환율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수혜도 그대로 보는 겁니다. 물론 환율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은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든지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손실이 누적이 될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내 제조업이라든지 뭐 수출을 많이 하는 IT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화학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은 쪽으로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환율이 높아진다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건 아니죠. 왜? 앞전에 생각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명백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뉴스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뉴스에서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항상 이슈 나오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뉴스라든지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안 좋은 쪽만 굉장히 부각을 합니다. 뭐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 되고 뭐 때문에 이 기업은 안 되고 뭐 때문에 이런 업종은 힘들다. 그러면은 그렇게 뭐든지 다 힘들면 때려쳐야죠. 기업이고 뭐고 다 하지 말아야죠. 해봤자 힘들고 어차피 해봤자 망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번에도 실적을 봤을 때 화학이라든지 정유 섹터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유가가 빠지면 난리 난다 이런 식이었었죠. 환율 올라가는 것도 이제 앞전에 이제 제가 정유주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과 환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 전에 유가 빠지면 난리 난다고 그랬어요. 유가가 올라도 난리 났나라고 빠져도 난리 났나라고 뭐래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보자 이거예요. 본질을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 수출 기업들은 좋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랑 오늘 효성도 급등이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잘 나왔었고 앞전에 대한유화도 굉장히 잘 나왔었죠. 이런 순수화학 쪽이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온 거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2011년 이후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다. 유가 빠졌으니까 난리 났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전혀 아닌 거죠. 그만큼 이런 생각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석유 한 발 안 납니다. 한 발 안 나는 나라가 수입하는 원유가 싸면은 그만큼 원가 절감 효과가 생기는 거고 그만큼 수출하는데 환율 자체도 높아지면은 그만큼 더 이익을 보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뭐가 안 좋다 얘기할 때는 사실 한 번씩은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런 것도 똑같아요. 증시가 바닥을 만들 때도 그러죠. 안 좋다, 무너질 수 있다. 해외에서 뭐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가 본격화된다. 이미 다 빠지고 외국인들도 다 던지고 더 이상 던진 물량도 없는데 뭐가 더 나쁘고 뭐가 더 안 좋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전에 이런 얘기 들었었죠. 유가가 30불 깼을 때 워렌 버핏은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한다. 어려운 게 아니라고. 역발상 투자 어려운 게 아니라고. 남들이 다 안 좋다 할 때 좋다라고 진입을 하는 것이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남들이 너나 다 좋다고 한쪽으로 쏠려갈 때 아니다. 나오는 것이 시장에서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이고 항상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투자한다. 이거는 사실 맞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나라 원화가 올라간다 배경은 뭐였다? 북한의 리스크가 부과됐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기다가 나중에 다시금 꺾이게 될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게 됐대. 그러니까 환율 자체가 예전과는 다르게 한 단계 레벨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주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환율하고 민감한 업종이 특히나 IT나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쪽을 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이익 감익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배경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저께 뉴스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웃긴다. 이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자, 엔화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엔화 흐름은 왜 우리가 봐야 되냐면, 앞전에 시장에서 금요일날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엔화 약세가 다시금 크게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 섹터가 다시 한번 경쟁이 취약해질 수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예전에 다 했던 내용이죠. 그러면 일본이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확대할 수 있냐? 못한다 이거예요. 유럽은 ECB는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 한 케이스고, 일본은 양적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할 카드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거죠. 근데 일본에서도 이게 만장일치였냐? 아니죠. 일본에서 5대4 약간의 우세를 가지면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한 겁니다. 왜? 립서비스 차원이 크다는 거죠. 더 이상 쓸 카드는 없고, 여기서 쓸 카드 없다고 하면은 더 크게 붕괴될 수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 과정에 동참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효과는 며칠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엔화가 빠지는 겁니다. 120엔을 이탈하는 거죠.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니까 이미 엔화 같은 경우는 예전에 123엔, 125엔 올라갔다가 무너졌죠. 무너져가지고 116엔, 117엔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 기조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이미 고점을 만들고 떨어지는 구조니까. 그러다가 한번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그런데 반등 세게 나와서 강세 뛴 것이 111.5엔짜리 때, 앞전에 매물대 있는 자리라고 했었죠. 이 라인 때를 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120엔은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엔화는 지금 구간에서 크게 빠진다도 볼 수 없겠지만 크게 오른다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200원이라는 원달러 환율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듯이 일본의 엔화도 동일한 흐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재밌어요. 금요일날 마이너스 금리 했습니다. 각 증권사 리포트마다 전부 다 난리가 나요. 일본에서 엔화 약세 들어간다. 일본에서 엔화 약세되니까 우리나라 자동차라든지 IT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일본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산업들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맨날 문제라니까요. 이놈의 문제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뉴스가 그렇게 나오고 시장에서 리포트가 그렇게 나와요. 앞전에 생각을 하지도 않고 앞전에 더 안 좋았을 때, 그리고 원엔 환율 자체도 예전에 800원대 갔던 것이 1000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여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 좋다고 하는 거죠. 왜? 시장 분위기예요, 그거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바닥에 잡히고 올라가는 그림이 안 나오니까 안 좋은 얘기가 한 번씩 더 나올 때마다 소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더 뉴스를 보게 돼요.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인드가 강하신 분은 어떻게 되냐? 니들이 그렇게 안 좋다 이게? 알았어. 이제부터 나 사줄게. 나 더 가져갈 거야.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불안하신 분은 뭐예요? 야, 더 빠지나 보다. 빨리 팔아야 되겠다. 밸류나 이런 거 아예 안 따지시는 거예요. 국내 증시가 너무 싸다. 이거는 늘 하는 말이죠. 오죽하면 코스피 지수 갖고 박스피라고 하잖아요. 맨날 몇 년 동안 박스에 있으면 움직이니까. 근데 몇 년 동안 박스에서 움직일 때 한 가지는 확실하죠. 박스 거 하다해서 사가지고 좀만 참으면은 수익이 늘 나오더라. 지금 그 위치인데 그럼 밸류적으로 나쁘냐? 안 나쁘죠. 실적이 예전에 비해서 나쁘냐? 아니죠. 좋아지고 있죠. 그런 걸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저께 같은 경우 또 뭐가 나오냐? 1월달 차량 판매가 급감을 했다. 전월 대비해서 30% 이상 감소됐다. 이러니까 시장에서 또 뭐가 돼요? 자동차 섹터 정말 문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웃긴 거죠. 왜? 자동차 업종 자체가 매년 1월 달은 가장 판매가 적게 나옵니다. 전월 대비해서. 그건 늘 반복되는 과거예요. 그런데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우선 자극적인 얘기만 나오는 거죠. 왜? 시장이 불안하니까. 그래야지 크레이스도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그런 흐름입니다. 자, 자동차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KRX 자동차 업종 지수인데 자동차 지수를 보게 되면 자, 앞전에 바닥 만들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2015년이죠. 2015년에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한번 무너질 때 이때 우리가 체크한 게 뭡니까? 그 당시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었습니다. 지금 1,200원이죠. 환율이 지금 10% 가까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평균 환율이. 그러면 환율적인 부분에서 영업이익률도 역시 그대로 증가를 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환율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완전히 돌아간 기업은 어디밖에 없었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기아차밖에 없었죠. 그런데 기아차가 반등하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기아차뿐만 아니라 현대차라든지 다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실적이 이때보다 더 나쁘냐? 아니죠. 실적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냐? 환율 효과에다가 신차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효과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을 볼 때 신차 사이클도 좋고 그리고 하반기에 뭐 멕시코라든지 해외 생산기지도 다시금 더 확장이 되고 나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사에서 볼 때도 똑같습니다. 주가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지지받는 자에서 지지받고 이제 위로 가냐 안 가냐 이 차이인 거죠.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작년 하반기부터 들어왔던 자동차 섹터에 대한 물량을 팔았냐? 거의 안 팔았죠. 물량을 제일 많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밸류가 어느 정도 잡혀 있고 모멘텀만 이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악재로 있던 것이 해소가 되고 완화가 되면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자료를 더 볼게요. 이제 어저께 이제 뉴스로 이렇게 나와요. 전년 대비해서 작년 12월 달 대비해서 차량 판매가 큰 폭의 급감이 나왔다. 자동차가 신흥국에서 굉장히 안 팔리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죠. 매년 있는 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보도록 할게요.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전월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얼마 빠졌습니까? 30% 차량 급감이 나왔죠. 그럼 30%라는 평균적인 급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미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 판매는 어마어마하게 위축이 되었네? 이렇게 해석해야죠. 미국이 정말 차량 판매가 안 팔리고 소비가 지금 아예 안 돼버리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시장은. 전월 대비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뭐예요? 전년 대비하니까 감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왜? 계절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뭐 정유라든지 뭐 정제마제 이런 것들이 드라이빙 시즌 되면 잘 팔린다, 올라간다, 실적이 좋은 시즌이다. 뭐 화학이라든지 이런 섹터가 2, 3분기가 성수기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똑같은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시장에서 전년 대비해서 판매가 급감을 했냐? 아니죠. 전년 대비해서 현대차가 한 1% 정도 상승이 나왔고 기아차는 거의 차이가 없이 판매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미 시장 전체가 한 0.3% 정도 감소가 되는 구간에서.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 이익률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익이 왜 떨어지냐? 환율이 좋은데 차량 판매가 경차라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SUV가 잘 나가고 있고 고급차가 나가고 있고 이제 뭐 1분기부터 미국에서 현재 우리나라 아반떼 신형이 나왔듯이 미국에서 그게 이제 엘란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형이 나오면서 또 차량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이 감소될 것이다.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인센티브를 얼마나 많이 주냐 따져보자고요. 자, 평균적인 인센티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1월달 인센티브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2,000불 정도 되고 기아차는 뭐 2,800불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면 인센티브가 엄청나게 비싸냐? 비교를 하자고요. 다른 평균적인 기업들의 이제 차량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 어떻게 됩니까? 3,000불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차가 비싸게 주고 있는 거냐? 아니죠. 물론 일본 차에 비해서는 좀 비싸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 신형 차량이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인센티브가 크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런 거를 많이 분석할 수가 없고 자료 찾기도 힘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뉴스가 그게 나오면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뉴스가 아예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증시에서 필요한 뉴스, 기업들의 공시라든지 이런 거 아닌 이상 쓸데없는 뉴스를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표를 차트라든지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떨어졌으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 구매자 지수가 최악이다. 아직까지 경기 침체기다. 방향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자동차 그나마 시장 대비 선방을 했죠. 왜? 엔화가
약세 뜰 것이다 라는 부분이 꺾였죠. 환율이 올라갔죠. 거기다가 오늘 정부에서 뭐예요? 개별 소비세 인하를 다시금 연장시켰죠. 그럼 개별 소비세 인하를 연장하니까 시장에서 결국 뭐예요? 내수 부양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죠. 왜? 실질적으로 차량이라든 이런 것들은 가격 자체가 좀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수요가 있을 때 교체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신차가 들어올 때 교체를 주로 하는데 이거 효과가 얼마큼 나오냐?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낫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 소비세 인하라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침체된 내수 시장에서 회복할 수 있냐? 그게 문제인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경기가 너무 힘들다. 중국에서 밀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는 뭐 잃어버린 10년이다. 앞으로 성장 동력이 없다. 안 좋다, 안 좋다. 다 안 좋대요. 안 좋은데 그 상태에서 정책 하나 띡 던져줬다 해가지고 좋아 이제부터 올라가고 이렇게 돼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똑같습니다. 주식을 하는데 주가가 다 바닥이에요. 정말 싸요. 싼데 사람들한테 야 세금 주식 사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세금을 감면해 줄 테니까 주식 사라. 그러면 지금 사세요? 안 사죠. 시장 분위기란 말이에요. 투자 심리가 약해졌는데 투자 심리가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정책을 핀다? 말 그대로 내수 시장 자체가 내수 시장에 대한 소비 심리가 약화된 상태에서 정책 핀다? 이게 올라간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분위기를 맞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중국과 어떤 산업이 경제가 붙었어요. 아직까지 중국하고 기술 격차가 1년, 2년이 된다. 근데 이 1, 2년이라는 차이가 첨단 산업에서는 쫓아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교할 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기술 격차가 1년이다, 2년이다 얘기 나오죠. 이게 지금 10년째 넘게 계속해서 가요. 왜? 꾸준히 기술을 축적하고 꾸준히 투자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뭐 반도체 산업에 진출한다, 무슨 사업 진출한다, 그렇다 해서 바로 쫓아온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어느 정도 기술적 우위라든지 그동안 산업을 하면서 축적된 여러 가지 역량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한 번에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다. 꾸준히 투자를 하면은 국내 기업들이 시장에서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나라 기사는 전부 다 안 좋은 쪽이에요. 뭐든지 안 좋아요. 쫓아갈 것이다. 쫓길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단기적인 어떤 정책이 나온다 해가지고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다만 이 투자 심리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받아치고 당연히 올라야 됩니다. 상승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듯이 주시장도 똑같이.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바닥권에 있을 때는 올라가는 과정이 결국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하면서 하루하루 매일 방송에서 시장이 오늘 어떻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바뀔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전체의 큰 그림에서 지금은 뭐가 됐지만 바닥권이니까 이제 기회고 이제 서서히 올라갈 겁니다. 향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제가 말한 게 다 맞을 겁니다. 어떤 종목들을 중심 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씩 먹히는 겁니다. 그 시장을 원래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힘들어요. 그 손실이 났다 해서 한 번에 복구한다? 이것도 역시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마인드 좀 강하게 갖고 하시는 게 좋고, 자, 이어하는 김에 오늘 개별 소비세 인하 이런 부분이 나왔죠. 그러면 이게 소비 관련주는 한 번에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GS 홈쇼핑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GS 홈쇼핑 같은 경우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굉장히 많이 빠질 때 이유는 간단해요. 실적이 안 좋았었고, 그리고 하수온가? 뭐가 있었죠. 그 문제가 발생되면서 한번 빠졌었고, 그 다음에 홈쇼핑보다는 인터넷 쇼핑이 많아진다. 그리고 실적이 안 좋으니까 빠졌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실적이 어저께 발표됐는데 실적이 예상했던 보다 양호하게 나왔어요. 거기다가 오늘 개별 서비스 인하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한번 그 주가가 반등이 나왔죠. 그럼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벗어났으니까 바로 쭉 올라가냐? 이건 아니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하락보다는 위쪽으로 무게를 잡아준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 종목을 관심을 꼭 넣으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힌 종목은 모멘텀이 형성될 때는 한 번씩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다 보니까 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오늘이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지나고 나면 이제 연휴가 들어오고 내일은 입춘이 되는데 좀 날씨가 풀리면서 국내 증시도 서서히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자신을 가지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깡센클럽 강전 전문가였습니다.